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주일에 3번 저희 집에 옵니다.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싹 비워가시고 시누이는 제 화장품을 모조리 뒤집어 놓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떠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냉장고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득 채워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쓰러졌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혼 1년이 꿀처럼 달콤한 시기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마치 구석으로 계속 몰리는 바둑 한 판 같았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본성은 착한 사람이지만 우유부단함이라는 고질병과 가족에 대한 맹목적이고 해로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집안에서는 발언권이 없었죠. 저희는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말이죠. 하지만 그 순진한 생각은 시어머니인 오 여사와 시누이 박소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그럴싸했죠. 내가 너희 부부 챙겨주려고 가까이 온 거지. 혹시 우리 지혜가 임신이라도 하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그 챙겨준다는 말이 사생활 침해를 포장한 단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고 없는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러다 3번으로 늘어났죠. 오후 5시쯤 제가 회사에서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무례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지혜냐? 나랑 소희가 장보고 지나가는 길인데 너희 집에 들러서 대충 청소도 좀 하고 저녁 준비도 해놓으려고. 걱정 말고 퇴근하고 와서 뜨끈한 밥 바로 먹어라.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불쾌해도 맞받아칠 수 없었죠. 만약 제가 거절이라도 하면 눈물과 함께 못된 며느리라는 한탄이 이어질 테고 결국 민준 씨가 제게 전화해 쪼잔하게 왜 작은 일로 화를 내냐며 타박할 게 뻔했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도 있었죠. 문제는 바로 태도. 오 여사가 이 집을 항상 자기 집처럼 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혼집을 그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간으로 여겼죠. 네, 그럼 저도 일찍 들어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집안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 여사는 마치 순실을 나온 여왕처럼 부엌에서 이것저것 지시하며 제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했습니다. 제가 라벨까지 붙여가며 꼼꼼히 정리해뒀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스스로 만든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불청객들의 진짜 방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를 돌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재산을 돌보러 온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싸움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에겐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조차 상상하지 못할 판을 완전히 뒤엎을 한 방이요. 저의 부엌은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제가 애정을 쏟아부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신선하고 비싼 식재료, 가끔은 특별한 수입 식재료를 직접 고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남편에게 특별한 요리를 해주거나 제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불청객들이 나타난 이후로 저희 집 냉장고는 더 이상 저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한 뒤 오 여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팔짱을 낀 채 냉장고 앞에 서서 식품 검사관처럼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넌 뭘 이렇게 비싼 것만 사다 놓니? 오 여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질책이 아니라 마치 며느리의 현명한 선택을 칭찬하는 듯한 은근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보통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애썼죠.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지혜가 주말에 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사놓은 거예요. 맛있는 건 무슨, 이렇게 비싼 건 이 어미가 먼저 맛을 봐야지. 딸 같은 며느리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먹어서 복을 다 가져가야지. 오 여사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제가 아침에 막 사온 한우 툭불 등심을 낚아채더니 옆에 있던 싱싱한 대하 상자까지 들어올렸습니다. 새우가 아주 실하네. 그녀는 제게 의견을 묻지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메뉴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죠. 그리고 그 메뉴는 당연히 냉장고에서 가장 비싼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 대부분이 작게 나뉘어 포장된 뒤 그녀의 집으로 옮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식들 냉장고 정리해주는 것이라고 불렀죠. 이 한우랑 대하는 아버님 스테이크 해드려야겠다. 요즘 기력이 너무 없으셔.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대하를 냉장고에 오래 두면 안 돼. 내가 가져가서 손질해서 냉동해 줄게. 오 여사는 말하면서 이미 모든 포장 단계를 끝내버려 제가 반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누이 소희는 취향이 달랐습니다. 제게 새언니, 이제 왔어요. 라며 차갑게 인사를 건넨 후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어슬렁거리다가 곧장 저희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노크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침실, 특히 제 화장대는 소희에게 마치 면세점과도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 그들은 점점 더 선을 넘을 것입니다. 저는 제 생활 공간과 재산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독한 싸움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예상대로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30만 원이 넘는 한정판 재생 에센스를 막 배송받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 주문을 해서 겨우 구한 것이었죠. 상자를 열자마자 저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며 잠글 수 있는 서랍 안에 바로 넣어두었습니다. 소용없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날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민준 씨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 여사의 음식 냄새와 소희의 짙은 향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여사는 커다란 장바구니에 무언가를 분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우 툭불, 등심, 지난번에 스테이크를 해먹고 남은 부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듬어진 시금치 한 줌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둔 대하 상자에도 새우가 몇 마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한우 어디 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태연하게 장바구니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고기 냉장고에 오래 두면 상할 것 같아서 내가 가져가서 아버님 볶음 해드리려고 너희 먹으라고 생선조림은 해놨다. 담백하게 그런 거나 먹어. 소고기니 스테이크니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녀는 마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 여사와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희는 거울 앞에 서서 제 핏빛 립스틱을 바른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에센스 병이 들려 있었고 손등에 조금 덜어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거 향 진짜 좋다. 나 며칠만 빌려갈게.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이런 명품은 써줘야 괜찮아지더라고. 저번에 빌려갔던 세럼은 너무 빨리 썼지 뭐야. 이것도 내가 다 쓸 테니 걱정 마. 오래 두면 효과 떨어져. 소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빌린다는 단어를 썼지만 그건 사실상 소유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사생활,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인정받는 문제였습니다. 소희야, 그 에센스랑 립스틱 나한테 돌려줘. 그거나 아직 한 번도 안 쓴 새 거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 새언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언니가 살 수 있으면 나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이 립스틱 색깔이 언니 것보다 내 취향이라 그런 거지. 다 가족끼리인데 화장품 좀 쓰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소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 여사가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딸을 거들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신우이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샀으면 동생 좀 쓰게 둬라. 소희는 아직 젊어서 꾸며야 할 때야. 넌 꾸며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다 가족인데 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니?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고 저는 그 앞에 홀로 선 적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은 인정이 아니라 압축되고 있는 폭풍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가 전리품에 만족하며 돌아간 후 집 안에는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방금 전까지 소중한 에센스가 놓여 있던 화장대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분노는 더 이상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며 조용히 흐르는 용암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배웅하고 돌아온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있는 제게 다가와 망설이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랑 소희한테 화내지 마. 자기가 어른이니까 소희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저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와 마주섰고 저를 피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난이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비싼 음식을 다 가져가는 걸 봤잖아요. 당신 동생이 우리 침실에 멋대로 들어와서 화장품을 훔쳐가는 걸 보고도 그게 장난이라고요? 제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총알처럼 허공에 밝혔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불편함과 책임 회피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달래는 태도에서 짜증 섞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훔쳐갔다는 말은 너무 심하잖아. 소희가 허락 맡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엄마는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그 고기 오래 두면 상하잖아. 상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로 이성을 억누르려는 남자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죠. 허락을 맡았다고요? 소희가 나한테 허락 맡는 거 들었어요? 빌린다고 했지만 한 번도 돌려준 적 없어요. 그 에센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30만 원이에요. 그 립스틱은 사놓고 쓰지도 못했다고요.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편의 잔인할 정도의 무심함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너무 좀스럽게 굴지 마. 소희는 내 동생이고 엄마는 내 어머니야. 다 가족인데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자꾸 남처럼 굴면서 하나하나 계산하지 마. 다 가족인데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그 말은 제 가슴에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말은 저를 아찔하게 만들었지만 귀가 멍멍해지는 그런 종류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싹한 한 끼를 느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는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인 제가 바로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 삶과 재산을 침해하는 오 여사와 소희는 절대적으로 우선시되고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었던 것이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울지도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툼은 저를 지치게 할 뿐이고 제 인내는 그들의 탐욕과 무시를 키울 뿐이었습니다. 좋아, 당신 말이 맞아.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이고 난 남이지. 그럼 이제부터 남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민준 씨는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란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등을 돌려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계획들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적으로 여긴다면 저는 저만의 규칙으로 싸울 것입니다. 말싸움도 논리싸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들에게 탐욕과 무시의 대가가 무엇인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겁니다. 저는 민준 씨가 말한 바로 그 가족이라는 단어를 그들을 위한 완벽한 함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깜짝 선물 계획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차게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 서 있었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상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와 다투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떠나 항상 자기 가족 편에 설 테니까요. 심지어 제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의 눈에 저를 쪼잔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민준 씨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깜짝 선물 말이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통고차, 또기 여사와 소희가 저지른 만행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들의 목록이 아니라 제가 견뎌야 했던 정신적 고통의 목록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한우 툭불 등심 2번, 대하 1번, 수입산 연어를 가져가 상습적으로 다른 비싼 식재료들을 가져가며 저희 집 냉장고를 자기 개인 창고처럼 여겼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저와 민준 씨가 돈을 버는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소희는 립스틱 2개, 에센스 2병, 총합 50만 원이 넘는 화장품과 향수를 강탈했고 상습적으로 다른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축냈습니다. 제 목표는 무엇일까요?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게 할 만큼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결과를 자초해야 했고 저는 완벽하게 무관해야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재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한우 툭불과 같은 비싼 식재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소희는 고급 화장품, 특히 립스틱과 에센스에 집착했죠. 오 여사에게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무해한 것이어야 하지만 극도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경고의 의미를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읽었던 무색무취의 강력 변비약 가루가 떠올랐습니다. 의료계에서 장세척용으로 사용되며 정량을 사용하면 완전히 안전하지만 급성 설사로 지옥 같은 밤을 보내게 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 산 한우 툭불 등심에 주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 여사가 항상 첫 번째로 노리는 가장 비싼 아이템이므로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냉장고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것입니다. 소희에게는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직접적인 충격과 서서히 나타나는 충격. 립스틱. 소희는 항상 눈에 띄는 색의 새 립스틱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소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의 새 립스틱을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의료용 주사기를 사용해 초강력 캡사이신 원액을 립스틱 심지 깊숙이 조심스럽게 주입할 것입니다. 캡사이신 원액은 무색무취이지만 입술의 온도와 만나면 타는 듯한 통증과 부기를 유발할 것입니다. 에센스. 소희는 제 30만 원짜리 에센스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샘플 용기나 비슷한 병을 구할 것입니다. 유해 물질 대신 식물에서 추출한 가벼운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찾아 넣을 겁니다. 영구적인 손상은 없지만 얼굴의 붉은 반점과 일시적인 부기를 일으켜 소희가 망가진 예쁜 얼굴 때문에 울부짖게 만들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샘플 에센스 병에 섞어 화장대에 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어떤 개입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행할 것입니다. 게다가 저 자신을 보호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도 행위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낡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고 음성과 영상을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었죠. 저는 그것을 거실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화장대와 부엌 입구를 향하게 설치할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제가 악당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재료들을 검색하고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계정을 사용했고 배송지는 집에서 먼 우체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준 씨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계획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준 씨를 챙기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자 제가 드디어 분수를 알고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곧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가장 강력한 동기였으니까요. 저는 제 깜짝 선물을 터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말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그는 별 관심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한 뒤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 채 의료용품과 식품 화학 약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는 외곽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변비약 가루였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전문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성 변비로 고생하셔서 사드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죠. 판매 직원은 제게 무색무취이며 물에 완전히 녹는 하얀 가루 한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의료용이라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럼 다만 권장량을 초과하면 판매원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요. 꼭 정량만 사용할게요. 두 번째는 캡사이신 원액이었습니다. 저는 수입 향신료와 제빵 재료를 파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주 매운맛의 순수 캡사이신 원액 한 병을 샀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특별한 소스를 만들려고 산다고 설명했죠. 작은 캡사이신 병은 립스틱 심지에 주입하면 육안으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하기 어려웠죠. 저는 피부과 실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려움증과 가벼운 붉은 반점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 추출물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일시적인 피부 자극을 일으키지만 장기적인 해는 없는 야생식물 추출 에센스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연구원인 척하며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당구원 연구원인 척하며 쇼핑을 마치는데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결제해서 어떤 은행 거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리를 배회하고 대중교통을 계속 갈아타며 아무도 저를 미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구매한 재료들을 제 네일아트 도구 상자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저녁 간단하게 먹을래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제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간단하게 해. 요즘 엄마랑 소희가 자주 와서 청소해 주니까 우리도 좀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아. 그의 말은 또다시 제 마음을 쓰리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정리해 주는 것을 당연한 습관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무시당하고 억압받을 것입니다. 저는 위험한 경계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악당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것을 지키고 이 집과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야. 나는 탐욕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는 중이야.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가 신나게 전리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들에게 악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가운 정의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다음 방문을 알리는 민준 씨의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틀 내내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와 그 두 사람의 침묵은 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새로 산 한우 툭불 등심과 에센스, 립스틱을 안전한 상자에 보관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민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를 쳐다보는 민준 씨의 눈빛이 무언가 살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여사라는 걸 직감했죠. 몇 분 후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방금 전화하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대. 아버님 몸보신 시켜드리게 한우 툭불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네. 저는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민준 씨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무언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민준 씨를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님이랑 소희가 오고 싶으면 와야죠. 제가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요. 며칠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가족인데 너무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고 싶은 요리 하시게 둬요. 제가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온 가족 대접할게요. 민준 씨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진심이야? 이제 화 안 난 거야? 화내서 뭐 하겠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쪼잔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기쁘시면 된 거죠. 어머님께 다시 전화해서 제가 동의했고 온 가족 대접하게 대하도 좀 더 사오라고 했다고 전해주세요. 오늘 오후에 좀 일찍 퇴근해서 같이 장 보러 가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제 자신이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역시 우리 지혜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다 가족이잖아. 정말 고마워. 다 가족이잖아. 그 말이 또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곧 실행할 계획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민준 씨는 마트로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좋고 비싼 한우 툭불 등심과 큰 대야 한 상자를 샀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도 사서 민준 씨가 저의 이례적인 씀씀이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다니 엄마가 너 살림 잘한다고 칭찬하시겠다. 민준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많이 사야죠. 당공 찬하시겠다. 아주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 집의 질서를 바로잡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흥분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내와 탐욕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댁 식구들로부터 무시와 치매를 견뎌야 하는 마지막 저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방 출장 중이라 토요일 저녁에나 돌아올 예정이어서 저에게는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굳게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저는 사놓은 재료들 변비약 가루, 캡사이신 원액, 알레르기 유발 에센스, 그리고 소형 의료 도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오 여사를 위한 재물 준비. 저는 새로 산 한우 툭불 등심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의료용 주사기를 사용해 적당량의 변비약 가루를 증류수에 녹여 투명하고 냄새 없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용액을 고기의 여러 부위, 특히 부드러워 잘 스며드는 부분에 조심스럽게 주입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입하지는 않았고 가벼운 급성 설사를 일으킬 정도로만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키친타월로 가볍게 닭가고기를 말린 후 원래의 포장 용기에 담았습니다.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밀봉했죠. 저는 심지어 그것을 오 여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냉장고의 시원한 칸에 두어 유혹적인 초대장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소희를 위한 선물 준비. 저는 소희가 아주 좋아하는 핏빛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립스틱을 끝까지 올린 후 작은 드릴로 심지 중앙에 깊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사기로 캡사이신 원액을 빨아들여 그 구멍에 채워 넣었습니다. 무색의 캡사이신 원액은 립스틱 심지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헤어드라이어로 살짝 열을 가해 립스틱을 부드럽게 만든 후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양을 다듬어 구멍의 흔적을 감췄습니다. 립스틱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였고 오히려 더 윤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화장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에센스 병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샘플 용기를 꺼내 보통의 보습 에센스를 조금 덜어낸 후 식물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남은 부분에 섞었습니다. 액체는 여전히 비슷한 색과 향을 가지고 있어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고 라벨을 다시 붙였습니다. 제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용한 도구들을 씻어 아파트 단지 밖 공공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준비는 물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민준 씨의 낡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배터리와 메모리를 확인한 후 거실 책장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두었습니다. 렌즈는 냉장고, 화장대, 그리고 주 출입구를 향하게 했죠. 이 각도는 오 여사와 소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에 충분했지만 쉽게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조용하고 평범해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한폭탄이 작동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의감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강요한 유일한 방식으로 제 집과 삶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완벽한 연극 무대처럼 꾸며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큰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녹화 장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카메라 각도가 중요한 지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우 툭불 등심이 보란듯이 놓여있는 냉장고, 가짜 에센스와 캡사이신 립스틱이 새 주인을 기다리는 화장대, 그리고 거실 입구. 그런 다음 냉장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리된 한우 툭불 등심은 가장 위칸, 꺼내기 쉬운 곳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비싼 수입 딸기 한 상자를 꺼내 고기 옆에 두었습니다. 오 여사는 단 딸기를 아주 좋아했죠. 화장대 위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섞인 가짜 에센스와 캡사이신 립스틱을 소희가 평소에 빌려가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서랍을 살짝 열어 비싼 향수병이 보이게 해서 소희를 더욱 유혹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어머님이랑 소희 오는데 좀 일찍 와줄 수 있어요? 제가 좀 걱정돼서요. 민준 씨는 전화기 너머로 크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가 동의했잖아.
엄마도 네가 분수를 아는 걸 보면 더 이상 힘들게 안 하실 거야. 오늘 오후에 오시 전까지는 가도록 노력할게. 저녁 준비 잘하고 있어. 그의 말은 또다시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단호해져야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양보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제 양보가 강력한 저항을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전혀 간저항을 위한 그는 제가 양보하기만 하면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렌즈로 보니 오 여사와 소희였습니다. 소희의 손에는 전리품을 담을 준비가 된 커다란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소희야, 어서 와. 민준 씨도 곧 올 거야. 들어와. 제 목소리는 온화했고 제 미소는 부드러워서 오 여사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웃으며 답했지만 탐욕스러운 눈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 도와줄 거 없나 해서 소희랑 들렀다. 우리 며느리 요즘 참 착해져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발걸음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하세요. 제가 한우 툭불 등심이랑 싱싱한 대야도 좀 사놨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아버님이랑 온 가족 맛있게 드시게 요리해 주세요. 저는 한우 툭불 등심과 싱싱한 대야라는 단어를 초대 신호처럼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소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새언니, 요즘 통이 커졌네. 명품도 가족들 쓰라고 아까워하지 않고 음식이든 화장품이든 다 사람 좋으라고 있는 거잖아. 나 물건 많아. 네가 좋으면 그냥 써. 다 가족이잖아. 안 그래? 저는 민준 씨와 소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는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재물이 차려진 화장대가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재물이 차려진 화장대가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오 여사는 우리 대화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고 몇 초 후 오 여사의 만족스러운 탄성이 들렸습니다. 한우 툭불 등심이 덫에 걸린 것입니다. 바둑은 시작되었고 탐욕스러운 말들은 스스로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들의 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저 앉아서 그들의 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제가 공들여 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오 여사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지혜가 고기 좋은 걸로 샀네. 딱 봐도 고급 한우 툭불이야. 마블링이 살아있네. 냉장고에 오래 두면 안 되지. 내가 온 김에 아버님 몸보신하게 스테이크 해드려야겠다. 이따 너희 부부 것도 조금 해줄게. 저는 그 너희 부부 것도 조금이라는 말이 그저 인사치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비싸고 신선한 고기는 아버님, 그리고 당연히 오 여사 자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부엌에 들어가 돕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수입 딸기 상자를 여러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딸기 좀 샀는데 후식으로 드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오 여사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재빨리 딸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 딸기 비싼 건데 아까우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아버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내가 가져가서 드려야겠다. 너희는 그냥 보통 딸기나 먹어.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며 딸기 상자를 소희가 가져온 커다란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오 여사가 요리 준비를 위해 부엌을 나간 후 저는 그녀의 핸드백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한우 툭불 등심이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기뿐만 아니라 제가 새로 산 대야 상자를 포함해 냉장고 속 다른 몇 가지도 정리해 갔습니다. 한편 침실에서는 소희가 제 화장대에서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아주 조용히 닫았지만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가짜 에센스 병과 캡사이신 립스틱을 보고는 만족감에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휴, 그럴 줄 알았어. 좋은 건 이렇게 숨겨놓는다니까. 이런 명품을 숨기다니 진짜 쪼잔해. 소희는 제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센스 병을 들어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아본 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핏빛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두껍게 바르고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색깔은 새언니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려. 소희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만족스럽게 웃더니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품을 챙긴 후 소희는 나와서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언니, 그 립스틱 나 빌려줘.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소희는 의례적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이미 약간 화끈거리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가져. 말했잖아. 다 가족인데 뭐. 네가 좋으면 그냥 가져가. 제 말은 소희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거만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렇게 분수를 아니까 좋네. 서로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민준 씨가 바로 그 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 여사가 요리하고 있고 소희가 밝은 얼굴로 TV를 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양보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녁 식사는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되었지만 저는 오 여사와 소희가 자주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 여사는 속이 불편해 보였고 소희는 계속해서 입술을 핥았습니다. 소희야, 입술 왜 그래? 왜 그렇게 빨갛게 부었어?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손으로 입술을 만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오빠. 그냥 립스틱 알레르기인가 봐. 이 립스틱이 좀 강한가 봐. 지혜 언니가 산 고급 화장품이라는데 나랑은 안 맞나 보지. 그냥 버려야겠어. 오 여사가 배를 문지르며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폭풍 같은 전화들이 곧 쏟아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 닫혔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밤 9시쯤 저희 집에서 정리한 물건들로 묵직해진 핸드백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동생을 배웅하고 들어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지? 자기가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게 평화롭잖아. 엄마랑 소희도 기분 좋게 돌아가셨고 오늘 저녁 준비 잘했다고 칭찬도 하셨어. 민준 씨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닦고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이렇게서 전임 민준 씨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모든 게 평화롭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제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TV를 켜고 뉴스를 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녹화 장치를 분리하고 녹화된 영상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소희가 멋대로 방에 들어와 화장대를 열고 에센스와 립스틱을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냉장고를 열어 한우 툭불 등심과 딸기를 가져가는 모습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고 저와 민준 씨가 막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있을 때 민준 씨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즉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여보세요. 소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잠을 방해받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소희의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불분명한 하소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스피커폰을 켜자 저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흐어엉. 내 입술이 퉁퉁 부었어. 얼굴에도 빨갛게 뭐가 막 올라왔다고. 너무 가렵고 따가워, 오빠. 소희는 버려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입술이 붓고 얼굴에 뭐가 났다고? 너 못 썼는데 그래. 일단 진정하고 울지 마. 지혜 언니 빨간 립스틱 썼어. 쓰고 1시간쯤 지나니까 입술이 막 화끈거리더니 소시지 2개처럼 부어버렸어. 급하게 닦아냈는데도 계속 부어. 너무 따가워. 오빠, 그 에센스도 아까 얼굴에 발랐는데 지금 얼굴이 벌에 쏘인 것 같아. 소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질책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소희야, 당장 병원에 가봐. 혹시 화장품 알레르기 아니야? 그 립스틱이랑 에센스 유통기한 지났는지 한번 확인해봐. 지혜가 새로 산 거라고 했는데 민준 씨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소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몰라. 하지만 분명 지혜 언니 물건 때문이야. 나 지금까지 화장품 쓰면서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오빠, 입술이 너무 아파서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알았어.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떠신지 여쭤볼게. 일단 얼음찜질이라도 하고 있어. 내일 아침에 내가 피부과 데려다 줄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즉시 저와 마주섰습니다. 지혜야, 당신이 산 그 립스틱이랑 에센스 도대체 어떤 제품이야? 왜 소희가 쓰자마자 입술이 붓고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건데? 비싼 화장품이라면서 무슨 불량품을 산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책망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2제품 매일 쓰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어젯밤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다 가족인데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제가 당신 동생이 가져가는 거 허락했잖아요. 이제 와서 알레르기 생겼다고 저를 탓하는 건가요? 저는 무고하고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걱정된다. 혹시 소희가 어떤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닐까? 난 영수증도 다 있는 정품으로 샀고 한 번도 안 쓴 새 제품이었어. 아마 소희 체질에 안 맞았나 봐. 내 물건에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저를 비난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제 물건을 멋대로 가져갔고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생에 대한 걱정과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당혹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희의 전화가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정이 지났을 무렵 민준 씨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오 여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약하고 쉬어 있었지만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나 배가 너무 아프다.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어젯밤에 그 지혜가 해준 한우 툭불 등심 먹고 아무래도 그 고기가 상했던 것 같아. 아들아,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설사하신다고요? 아버님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고기 저랑 지혜가 토요일 오후에 막 사온 건데 난 몰라. 하지만 오늘 밤 내내 나랑 너희 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화장실을 들락거렸어.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 지혜가 제대로 된 물건을 산 건지 모르겠다. 맨날 비싼 것만 사서 냉장고에 일주일씩 처박아 두더니 이제 식중독까지 걸렸잖아, 아들아. 오 여사는 한탄하면서도 저를 탓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변비약 가루의 효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에는 위협이 없지만 급성 설사로 끔찍한 밤을 보내게 할 것은 분명했죠. 저는 복용량을 아주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급 의사는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 가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 씨는 허둥지둥 옷을 입었습니다. 필요 없어. 안 가. 너는 그 며느리한테나 가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 어제 저녁 메뉴 중에 특별한 건 그 한우 툭불 등심밖에 없었어. 나랑 너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먹었으니 분명 그 고기 때문이야. 그 고기 상한 거 아니었냐고 물어봐. 오 여사는 피로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공포,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당신, 그 한우 툭불 등심 정말 신선했던 거 맞아? 엄마랑 아버지가 심하게 설사하신대. 만약 진짜 식중독이면 위험하잖아. 저는 똑바로 앉아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말했잖아요. 난 영수증도 다 있는 새 제품을 샀고 당신도 같이 가서 샀잖아요. 냉장고 신선실에 하루 둔 고기가 어떻게 상해요? 그리고 내가 사온 후에 어머님이랑 소희가 멋대로 꺼내서 자기들 집으로 가져가는 걸 봤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서 꺼내간 건 맞지만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요리했는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가 했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되풀이했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다 가족인데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이제 그들이 우리 집에서 조금 가져간 물건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했는데 그 책임까지 저한테 지우려는 거예요?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전이 무너졌습니다. 반전 저이kon이 난
그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오 여사가 어젯밤에 만든 스테이크는 아버님도 드셨습니다. 결국 오 여사의 탐욕은 저에게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무심코 남편에게까지 해를 끼친 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시어머니를 독살할 만큼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제 변명은 너무나 날카로워 어떤 허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기는 저희 집 냉장고에서 꺼내갔지만 요리하고 먹은 것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호할 수도 저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당혹감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우유부단함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무력감과 혼란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을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어머님 댁에 가보세요. 난 어디 안 가요. 소희랑 어머님께 나를 탓할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어머님께는 내가 구매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고 식재료 출처에 대해 언제든지 대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세요. 이제 당신이 직접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에요. 박민준 씨,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가 피할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기뻐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녘에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소파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앞에 놓아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가식적인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랑 아버지는 좀 나아지셨어. 엄마는 한우 툭불 등심이 상했다고 계속 말씀하셔. 의사 말로는 급성 소화불량이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 분 다 수액을 맞으셨어. 소희는 얼굴이 퉁퉁 붓고 입술은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개. 피부과 의사가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서 특수 치료약을 써야 한대. 민준 씨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고기 출처에 대해 설명했어요. 나랑 같이 가서 산 거라고 말했냐고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으셨어. 엄마는 내가 일부러 상한 거, 품질 나쁜 걸 사서 자기를 해치려 했다고 하셔. 소희는 그 에센스가 자기 미모를 망치려는 독극물이라고 계속 우기고 저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난 양보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멋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걸 참았어요.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니 그들은 자신들이 멋대로 물건을 가져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오직 나를 탓할 생각만 하죠. 그들 눈에 난 영원히 남이고 화풀이와 책임 전가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는 일어나 작은 금고로 갔습니다. 쇼핑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우 툭불 등심, 대하, 립스틱, 에센스 구매 영수증이에요. 전부 정품이고 날짜, 시간, 출처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난 내 돈으로 내 삶을 위해 이것들을 샀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나쁜 사람, 일부러 해치려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영수증 뭉치를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제가 힘들게 벌어서 산 물건들의 가격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탐욕이
저를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고 상처 주는 말까지 했어. 민준 씨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말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까지 했어. 지혜야, 내가 미안해. 지혜야,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나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을 묵인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들을 우리 집에서 뻔뻔한 종도둑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이 결혼에서 나를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이해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영수증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공허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력과 통제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내일 어머님이랑 소희는 분명히 여기 와서 난리를 칠 거예요. 보상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저를 탓하겠죠.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계속해서 탐욕의 편에 설 건가요? 아니면 옳은 편, 당신 아내의 편에 설 건가요? 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감고 마치 큰 짐을 내려놓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편에 설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소희가 온 것 같네요.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분명 난리를 치실 텐데. 그냥 문 열어줘요.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침착해야 해요. 내가 한 말 기억하죠. 당신은 내 편이라고. 저는 민준 씨를 명령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 여사와 소희가 들이닥쳤습니다. 오 여사는 헐렁한 옷을 입고 힘없이 걸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퉁퉁 붓고 충혈된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피곤하고 굳은 얼굴로 뒤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김지혜, 너 당장 이리 안 나와. 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아파서 쉬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너 무슨 음식을 사와서 사람을 잡으려고 해? 나랑 너희 아버지가 밤새 급성설사로 고생한 거 알아? 너 시댁 식구들을 다 독살할 셈이야. 소희가 마스크를 벗자 평소의 2배로 부은 입술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악독한 새언니, 일부러 독성 있는 화장품 사서 내 얼굴 망치려고 했지. 그 에센스 가짜잖아. 당장 보상해. 아버님은 문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피곤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에 진절머리가 난 듯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어머니, 소희야, 다들 진정해.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얘기하자. 지혜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고기 나랑 지혜가 막 사온 거라니까. 입 닥쳐.
너 아직도 제 편 드는 거야. 민준아, 내 엄마랑 동생이 이 꼴이 된 거 안 보여? 네가 내 아들 맞아? 오 여사는 화를 내며 민준 씨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서 오 여사와 소희와 마주섰습니다. 저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일부러 상한 음식, 독성 있는 화장품을 샀다고 하시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느렸지만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영수증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영수증이에요. 한우 툭불 등심은 토요일 오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드시기 하루 전에 샀어요. 이건 에센스와 립스틱 영수증이고요. 전부 정품이에요. 유통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제가 가짜, 독성 있는 제품을 샀는지 말이에요. 오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없고 오직 감과 추측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수증 있으면 뭐해? 네가 거기에 뭘 더 넣었는지 누가 알아? 오 여사는 어떻게든 탓할거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오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소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서운하네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고 그런 악독한 짓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제가 어머님과 소희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두 분, 제 물건 멋대로 가져가신 거 맞죠? 어머님이 드신 한우 툭불 등심과 대하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냉장고에서 멋대로 꺼내 가신 거잖아요. 소희 네가 쓴 에센스와 립스틱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침실에서 멋대로 가져간 거고 남의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서 스스로 화를 자초해 놓고 그걸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 역질문은 오 여사와 소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억누르고 탓하는 데만 익숙했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상황은 처음 겪어봤을 겁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민준 씨도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와 동생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치가 제 편에 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바둑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몰랐지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죠. 거실은 제 질문 이후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문가에 기대 서 있던 아버님이 작게 기침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그냥 내 냉장고 정리 좀 도와주려던 것뿐이야. 가족끼리 고기 한 점, 에센스 한 병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야겠니? 오 여사는 체면을 차리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기세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소희도 더듬거렸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전 그냥 좀 빌려서 쓰려던 것뿐이에요. 뭘 그렇게 심하게 말해요? 게다가 일부러 상한 걸 사서 날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탓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심한 말을 했나요?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만약 어머님과 소희가 제게 물어봤다면 전 기꺼이 나눠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무단 사용이었고 저는 영수증으로 제 물건의 품질을 증명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물건을 멋대로 가져간 사람의 행동에 있는 거죠. 저는 누구에게도 제 음식을 먹거나 제 물건을 쓰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저는 영수증 뭉치를 들어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과 아버님께 구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제가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해 쓴 총액을 읽어주세요. 제가 쪼잔한 게 아니라 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게요. 민준 씨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이것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한우 툭불, AO 등급 토요일 구매, 가격 52만 원, 재생 에센스, 지난주 금요일 구매, 가격 30만 원, 립스틱 6만 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매장에서 구매한 새 제품입니다. 물건들의 실제 가치가 밝혀지자 오 여사와 소희는 더욱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탐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희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소희야, 넌 내 립스틱이 가짜라고 했지. 근데 넌 내 립스틱을 몇 번이나 썼니? 매번 빌린다고 하고는 사라졌잖아. 저번에 빌려간 에센스는 돌려줬어? 내 물건이 가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빌려가고 싶어 했어? 소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습니다. 그만해라. 숙자야, 그만해. 소희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지의 말이 틀린 게 없다. 아버지까지 제 편드는 거예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무 편도 안 들어. 하지만 네가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가고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 그게 무슨 행동이니? 너도 이제 다 큰 처녀인데 예의는 알아야지. 아버님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오 여사는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너라도 무슨 말 좀 해봐. 내 엄마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 저 지혜가 모든 죄를 나랑 내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봤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양보하면 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혜 말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라고요. 이번 일은 어머니와 소희가 잘못했어요. 민준 씨의 말은 오 여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유부단한 아들이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 한 방을요. 저는 말없이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님, 소희야, 제가 두 분께 누명을 씌운다고요? 제가 탐욕스럽고 멋대로 행동한다고 모함한다고요?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가장 객관적인 증거요. 두 분이 직접 자신의 행동이 어땠는지 보셨으면 해요. 저는 책장 뒤로 손을 뻗어 작고 컴팩트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는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게 뭐냐? 뭘 찍은 거야? 오 여사가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장치를 TV에 연결하고 토요일 저녁에 녹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정지를 TV에 연결하고 큰 화면에 부엌에 있는 오 여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재빨리 한우 툭불, 등심과 딸기 상자를 꺼내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녹음된 마이크를 통해 오 여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혜가 산 이거 비싼 건데
아버님 몸보신 시켜드리게 가져가야지. 쟤네가 먹기엔 아까워. 그 후 화면은 침실에 있는 소희로 바뀌었습니다. 소희는 문을 닫고 곧장 화장대로 갔습니다. 그녀는 에센스 병을 들어 향을 맡아본 뒤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 립스틱 너무 예쁘다. 일단 내가 먼저 써야지. 새언니가 살 수 있으면 나도 살 수 있는 거지. 내거나 다름없어. 음성과 영상은 너무나 생생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항상 위험 있는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여성이라고 자부하던 오 여사는 이제 TV 화면 위에서 자신의 저속한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자신의 절도 행각을 본 소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퉁퉁 부은 눈은 더욱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덫을 놓고 모든 것을 녹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쳐있던 아버님에게는 이제 굴욕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녹화 장치를 치웠습니다. 저는 오 여사, 소희, 그리고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들 보셨죠? 더 이상 할 말은 없겠네요.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인지 무단 사용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저는 제 돈으로 물건을 샀고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민준 씨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이 행동을 가족끼리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라며 묵인했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화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명예와 체면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어떤 말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영상을 유포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함정은 닫혔고 이제 제가 수확할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고 오직 오 여사와 소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험한 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서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포된다면 성공한 남성으로서의 그의 명예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이 영상들 밖에 유포하면 안 돼. 민준 씨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유포하면 안 되죠? 당신은 나를 남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내 삶을 침해하도록 허락했어요. 난 나 자신을 지켜야 했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민준 씨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부탁할게. 내가 빌게.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고 엄마랑 소희가 널 괴롭히게 뒀어. 우리 가족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제발 부탁할게. 그 영상들 유포하지 말아줘.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굴욕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들이 가족의 탐욕 때문에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갑게 서서 그의 사과와 애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민준 씨만의 굴욕이 아니라 오 여사와 소희의 굴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침묵해 주길 바라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응. 내가 침묵해 주길 바라. 제발. 내가 침묵해 주길 바라. 가란지. 내가 너한테 보상하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고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할게. 민준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오 여사와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터뜨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좋아요. 침묵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협상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제력, 이 집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여전히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진지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민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조용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논의하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맞은편에 떨며 복종적인 태도로 앉았습니다. 오 여사, 소희, 그리고 아버님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난 이 집에서 남이라고. 그럼 이 순간부터 내가 남과 가족을 위한 규칙을 세우겠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동의해. 말해봐. 뭐든지 할게. 민준 씨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 여사와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과 소희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가지 규칙이 있어요. 만약 지키지 않으시면 전 그 녹화 영상을 SNS와 가족 단톡방에 올려서 모두가 알게 할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오 여사와 소희는 떨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오 여사님과 소희가 저희 집에 오고 싶으면 최소 24시간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예고 없이 멋대로 찾아오면 전 그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경비실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저는 오 여사를 쳐다봤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규칙. 제가 계속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심지어 제 남편이라도 제 개인 소유물에 허락 없이 손대거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 화장대위, 화장품, 개인용품, 모든 것은 가져가기 전에 제게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전 그것을 좀도둑질로 간주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희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감히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규칙.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이 가정을 이끌 능력이 없고 아내를 보호할 능력도 없으며 당신 가족에게 쉽게 휘둘린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 김지혜입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 지출, 생활은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월급 카드를 제게 넘겨야 하고 당신의 모든 지출은 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준 씨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이 조건에 반대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째, 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계속 함께 살며 나는 침묵할 겁니다. 둘째, 거절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혼하고 나는 이 영상들을 유포해서 당신과 당신 가족이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선택하세요. 민준 씨는 저를 보고 어머니와 동생을 본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는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나 받아들일게. 민준 씨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게. 오 여사와 소희는 민준 씨의 몰락과 길들여짐을 목격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씻을 수 없는 굴욕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싸움에 너무나 지쳐버린 것이죠. 저는 절대적인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제 결혼은 통제와 두려움의 기반 위에서 재건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세 가지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인 후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권력은 완전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더 이상 머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제게 마지못해 인사를 하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마지못해 인사를 하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원만하게 해결해라. 아버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곤이도 오 여사와 소희도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오 여사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소희야, 잘 가. 첫 번째 규칙 잊지 마. 다음번에 올 땐 꼭 전화해서 허락받아야 해. 제 목소리에는 조롱이 아니라 절대적인 엄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동생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굴욕감과 복종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지갑을 꺼내 월급 카드를 뽑았습니다. 지혜야, 여기 내 월급 카드야. 네가 관리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게 카드를 건네는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마치 만능 열쇠를 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정 통제권은 이 결혼에서 제 입지를 굳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결정권과 공동의 삶을 좌우할 권력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집안 지출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게요.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공동계좌로 이체될 거고 각종 공과금, 집대출, 저축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게요. 제 목소리는 진지했고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내 용도는? 민준 씨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 용도는? 그를 너무 궁핍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둘릴 만큼 많은 돈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주유비, 커피값, 기타 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매달 현금 10만 원을 지급할게요. 업무상 더 큰 지출이 필요하면 미리 나에게 보고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이 돈으로 내동이 없이 어머니나 소희에게 비싼 물건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건 절대 금지예요. 민준 씨는 10만 원이라는 액수를 듣고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알았어. 매달 10만 원. 지킬게.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그에게 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번호 바꾸는 게 좋겠어요. 기존 번호는 내가 보관할게. 어머니나 소희가 쓸데없이 당신을 괴롭혀서 우리 일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 원치 않아요.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제 말에 따랐습니다. 저는 경제를 통제하고 민준 씨를 그의 가족의 직접적인 간섭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잔인하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재정적인 무력감을 느껴야만 진정으로 우유부단함의 대가를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남편, 가장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동반자였습니다. 민준 씨가 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길들여졌지만 저는 심리전이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이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새로운 수법, 특히 감정적인 수법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기쁨이나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곤함과 평온함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존중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보호할 성벽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대결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오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심리전 카드인 마음의 병을 꺼내들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민준 씨가 회사에 있을 때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지혜야, 아비 말 좀 들어라. 내 어머니가 아주 위독하다. 오늘 하루 종일 울면서 민준이만 찾고 있어. 스트레스 때문에 아들 보고 싶고 서러워서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하더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는 모시고 가셨어요? 저는 정중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가봤지. 의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푹 쉬어야 한대. 자꾸 민준이만 오라고 하고 그리고 네가 와서 하룻밤만 같이 자주면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며느리가 아직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싶다고 하더라. 아버님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 여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된 감정, 약한 척하는 수법으로 제가 세운 3가지 규칙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면 그것은 제가 양보했다는 의미이고 제 권력은 약화될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마음의 병은 제대로 치료받아야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은 바빠서 못 가고 대신 민준 씨에게 바로 전화해서 어머님 돌보러 가라고 할게요. 제가 말하자 아버님은 실망한 듯 했습니다. 지혜야, 하룻밤만이라도 와주면 안 되겠니? 내 어머니가 정말 안 좋아. 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을 돌보는 건 아드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가루는 그리고 정말 마음의 병이시라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시내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아버님께 전화 왔어요. 어머님이 마음의 병으로 편찮으셔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신대요. 당장 가보세요. 난 안 가요. 민준 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야,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데. 엄마가 자기를 그리워하신대. 민준 씨, 내 3번째 규칙 잊었어요? 당신 가족과의 갈등은 당신이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난 다시는 이런 심리전에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당신이 곁에서 돌봐드려야죠. 난 안 가요. 그리고 어머님께 내가 시내병원에 종합검진 예약을 해뒀다고 전하세요. 병은 눈물이 아니라 의학으로 고쳐야죠.
저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약하고 복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알았어. 내가 가서 엄마 돌볼게. 종합검진 예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민준 씨는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 즉 규칙의 집행자이자 본가 문제 해결사라는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제 집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성장하고 자신의 가족과 독립적으로 마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 여사와 소희는 두려움의 대상을 잃었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은 구해졌지만 더 이상 낭만적인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 아니라 존중과 규칙, 그리고 통제에 기반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고삐를 쥔 사람이 되었고 이 순간부터 이 집과 제 인생은 바로 제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